한국. 거기 가서 뭐 해? 김치나 먹고 와? 페루 최고 명문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매년 유럽과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니던 이들에게 올해 목적지는 충격이었죠. 올해 수학여행지는 한국 서울입니다. 선생님, 농담이시죠? 아시아에서 뭘 배워요? 하지만 서울 명동 지하상가에 도착한 한 학생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길래 페루 엘리트들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다며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에스피노사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 자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던 산호세 국제학교는 페루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고 저희 가족은 그런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팝 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리 시간에 아시아 지도를 보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대부분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을 때 저희 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고 재작년에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다녀왔거든요. 그런 화려한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희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까지도 저는 이번 수학여행이 그리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몇 개의 관광지를 둘러보다가 돌아오는 평범한 여행이라고만 생각했죠. 가방을 챙기면서도 별다른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리마 공항에서 2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멕시코시티와 도쿄를 거쳐서 가는 여정이었는데 정말 지겨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부분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하지 않을까, 음식은 매울 것 같다,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예상보다 공항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마 공항과 비교해서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컸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큰 공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면서부터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인데도 바닥이 거울처럼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페루 리마 공항도 나름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변기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칸마다 휴지와 비누가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심사관이 저희가 페루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간단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면서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시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인 안내 키오스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안내판들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도 선명하고 깔끔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몰려 있었는데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텐데 여기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울 시내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벌써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다른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페루 리마의 도로와 비교하면 확실히 관리 상태가 달랐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이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였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먹는 것이 흔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승객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다음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은 페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이 열리면 너도 나도 밀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죠. 명동역에서 내려 지하상가로 향하는 길도 신기했습니다. 지하 통로가 이렇게 넓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까지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밝아서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저희 일행 중 한 명인 루시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루시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상가인데도 바닥에 휴지 하나, 껌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페루의 시장이나 상가와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가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열된 상품들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점원들도 깔끔한 옷차림으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배달 기사도 정말 친절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고 음식을 정중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정신이 뛰어났죠. 밤에는 근처 약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24시간 무인 약국이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의약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증상을 선택하면 적절한 의약품을 추천해주고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모든 기술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페루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명동에서 한국 학생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저희의 버디가 되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박정우라는 학생이 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국 학생들의 첫인상은 예의 바르고 차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인사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와의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 학교를 견학하러 갔을 때 생겼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저희 페루 학생 몇 명이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수업 시간이 아닐 때 교실에서 간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교실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냥 쉬는 시간인데 왜 과자 하나 못 먹는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한국 학생들이 설명하길 교실은 공부하는 곳이라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런 규칙이 없거든요. 두 번째 갈등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급식을 먹은 후에 자기 식판을 직접 가져다 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리에 놓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저희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학생들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식당에 청소 직원들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자기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페루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규칙이 있는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규칙들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공부하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직접 정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문화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이 깨끗하면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고 각자가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셋째 날 오후에 홍대 지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었죠. 실제로 가보니 활기찬 분위기였고 다양한 상점들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대 근처를 둘러보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간판을 읽을 수도 없었고 스마트폰 지도를 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1시간 넘게 같은 곳을 빙빙 돌며 헤맸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 2명이 저희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이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근처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페루에서도 길을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이렇게 자세히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서 저희를 도와주었는데도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정우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박정우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페루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페루 요리법을 찾아서 연습까지 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모르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주시다니요. 페루에서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정우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박정우의 아버지께서 페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느꼈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친절함, 박정우 가족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자세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에서 하루 종일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해보는 시간이었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한국 학생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생활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급식 시스템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급별로 차례가 정해져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지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급식의 질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메뉴였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식사 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모든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교실과 학교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페루에서는 학교에 청소 직원들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이 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자기 역할을 정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바닥을 닦고 칠판을 지우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 모든 일을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감시하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밤늦게 편의점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밤 11시경에 가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서 밤늦게 일하고 있었는데 전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여성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물건을 사고 가는 여성들을 여러 명 봤는데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페루에서라면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직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직원이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인사도 해주고 제가 페루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도로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이 거의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발달하거나 기술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부터 신기했습니다.
박정우가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하더니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결제도 이미 끝나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을 일반 고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우는 교통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죠. 페루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박정우가 QR코드를 찍더니 대기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를 구경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돌아갔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습니다. 메뉴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음식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영어 메뉴도 있었습니다. 주문과 결제까지 모두 테이블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들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녁에는 배달 앱을 사용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정우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점과 메뉴가 있었습니다. 주문 후 배달 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30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달 기사분이 정말 친절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고 음식을 정중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셨죠. 그날 밤에는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페루라면 이런 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여성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물건을 사고 가는 여성들을 여러 명 봤는데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모든 상품에 정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가격을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계산할 때도 정확한 금액만 받고 거스름돈도 1원까지 정확하게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박정우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고 택배 배송 상황까지 확인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페루의 할머니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동네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해줘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계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드리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더군요. 병원에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고 진료비도 합리적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국에서도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약사분이 처방전을 보고 정확한 약을 조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복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영어로도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기술 발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노인분들도 외국인도 장애인도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박정우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특별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섯째 날 저녁에는 박정우 가족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페루 학생들도 함께 초대받아서 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어색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박정우의 할머니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80세가 넘으신 분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고 병원 예약도 하시고 심지어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페루의 할머니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페루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마추픽추나 나스카 지상화 같은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페루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외국의 문화에 대한 이런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과 페루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우의 아버지께서 페루 교육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죠. 한국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경쟁이 치열해서 힘든 점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정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자신들의 세대가 경험한 어려움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정신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페루 학생들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규칙들이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페루로 돌아가서 이런 좋은 점들을 실천해 보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루시아는 명동 지하상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페루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일주일 전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무지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행이었죠. 박정우와 다른 한국 학생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우는 저에게 한국어 공부를 추천하면서 한국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오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공항이 크고 깨끗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시스템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면서 다짐했습니다. 페루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겠다고 말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같은 것들을 생활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배우고 그것을 페루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불빛들이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페루로 돌아가는 2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한국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좋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페루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 말이죠. 리마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거든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초 문법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실제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동기가 되어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한국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해서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간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그것은 가격표가 모든 상품에 명확하게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하상가를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행동도 관찰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다녔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마주칠 때도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계단에서도 한쪽으로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 보았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인데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휴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핸드크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도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학생이 한국에서 깨달은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